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 믿기지 않습니다. 수유동 제 고깃집 한복판에서 제 딸 소진이가 리엔의 멱살을 잡고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움켜쥔 채 이런 상황에서 전화를 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갤럭시 화면만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죠. 리엔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언니, 그게 아니야. 하지만 소진이의 손에선 더 강한 힘이 느껴졌어요.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그녀의 손은 리엔의 목을 옥죄고 있었죠. 이 여자가 아빠 돈 때문에 접근한 거잖아. 그치? 당장 말해. 딸의 얼굴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가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손님들은 놀라서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주방에 있던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때와 같이 장사를 하고 있던 날, 갑자기 딸이 가게에 찾아와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딸이 종업원에게 한 말에 가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말았는데요. 종업원과 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들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유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광훈이라고 합니다. 제 딸이 불쑥 가게에 찾아와 보인 모습이 굉장히 낯섭니다. 정말 제가 뭔가를 잘못한 걸까요? 신고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그 전에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모든 일은 6달 전 제 서재에서 발견한 낡은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편지를 발견한 날이 어쩌면 제 인생이 두 쪽 난 날이었을 겁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 시절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무엇보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아침 7시 아내가 싸준 샌드위치를 손에 들고 종로에서 지하철을 타던 기억. 주말에도 쉬지 않고 출장 다니며 받은 수당으로 아내 화장품과 딸 학원비를 챙기던 나날들. 특히 소진이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속 썩이는 일도 없었어요. 연세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하던 날 아내와 저는 압구정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며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그 시절 퇴근 후엔 학원가로 딸을 데리러 가곤 했습니다. 겨울이면 제 외투 주머니에 소진이 손을 꼭 넣어주며 걸었죠.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하나 사주면 눈이 반짝이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명절이면 진주에 계신 부모님 댁에 가는 차 안에서 소진이가 부르던 동요. 그 멜로디가 지금도 귓가를 맴돌곤 합니다. 그렇게 저는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회사에서는 한 과장은 정말 가정적인 사람이야라는 말을 들으며 스스로도 꽤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너무 한 방향만 보고 달려왔던 건 아닐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모든 인생을 채우려 했던 제가 정작 저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롯데월드에 간다며 외출했고 저는 서재 정리를 하다 낡은 다이어리 하나를 발견했죠. 무심코 펼친 다이어리 안 흰 봉투가 삐죽 나와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열어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오늘도 광훈 씨 몰래 나왔어요. 당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려요. 지난번 명동에서 사준 시계 매일 차고 다니면서 당신을 떠올려요. 다음 주 남편 출장 가는 날 꼭 다시 만나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들렸고
바닥이 꺼지는 듯한 느낌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아내, 지켜온 가족, 모든 게 거짓이었나?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아내는 이중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에버랜드에 간다고 했던 날, 제주도 친구 만난다고 했던 날, 고등학교 동창회에 간다고 했던 날, 그 모든 날들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속이 뒤집히는 듯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이었던 건 그 남자가 우리 집에서 겨우 10분 거리 광진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주 들른다고 말하던 이마트, 장을 본다고 했던 그 장소. 이젠 그 말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조각조각 떠올랐고 그날의 행적이 모두 그 남자와 관련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창밖 아파트 단지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서울역 파리바게트에서 사 먹던 크로아상의 맛이 그날따라 입안에서 유독 썼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다녀왔어? 늘 그렇듯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들어오던 얼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움직이지 못한 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몸도 마음도 얼어붙은 듯했죠. 그날 밤 편지를 발견한 이후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옷장, 화장대, 서랍장, 익숙한 공간들 사이에서 루이비통 상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 제가 출장 중이던 2019년 5월. 아내는 그 남자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대구에 간다고 했었죠. 사진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워든 사진 뒷면엔 또렷하게 날짜가 적혀 있었고 우리의 특별한 날이라는 문장이 붉은 잉크로 써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통장 내역이 궁금해졌습니다.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 그조차도 지금 생각하면 조롱 같았습니다. 현대카드 명세서, 강남 압구정의 카르티에서 750만 원. 소진이 대학 등록금 내느라 허리띠 졸라매던 때였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는 그 남자에게 시계를 사주고 있었던 거죠. 사진첩을 넘기다 또 다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제주 중문단지 롯데호텔 스위트룸. 1박에 50만 원이 넘는 고급 객실. 그곳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창밖 한강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일만 하느라 아내를 소홀히 한 걸까? 그런데 그 생각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정리해 놓고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고 아내는 평소처럼 무심히 신발을 벗으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테이블 위의 사진과 영수증을 본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처음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용서해줘. 하지만 통장 내역을 보여주자 아내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낯선 얼굴이더군요.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리듯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이해할 수 있어요? 30년 동안 당신은 일밖에 모르고 살았잖아. 데이트 한번 하자고 해도 항상 바쁘다고만 했고, 제주도 가자고 해도 다음에만 반복했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일한 건데? 소진이 학원비 내려고 적금 깨고 보험 해지했던 거 기억 안 나? 그 말에 아내는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강남으로 이사 가자고 했을 때는 왜 못 갔어? 결국 소진이는 대치동 애들하고 경쟁하다가 힘들어졌잖아. 다른 아빠들은 자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해? 당신은 뭐 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바람핀 게 정당하다는 거야? 정당하진 않지. 하지만 당신도 책임이 있어. 난 늘 혼자였어. 그 말에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현관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진이 대학 입학식 날 우리 셋이 찍은 사진.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그리고 지옥 같은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이혼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했고 저는 후배의 소개로 강남의 작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불륜 증거도 있고 부정이체 내역도 있으니 제가 유리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광훈 씨, 귀하의 아내는 30년간 전업주부로서 다산 노동을 해왔습니다. 이는 재산 형성에 있어 충분한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판사의 이 말 한마디에 제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퇴직금, 아파트, 상가 모두를 반으로 나누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아내는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남편의 과도한 직장 생활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외로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정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외도당한 것도 모자라 재산까지 빼앗긴 거죠. 강남 대치동의 32평 아파트, 학동역 근처 상가, 모두 그녀에게 넘어갔습니다. 제게 남은 건 퇴직금의 40%, 그리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수유동의 작은 상가 건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후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40분, 늘 같은 시간에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피웠죠. 평생 피워본 적 없던 담배, 말보로 맨솔. 이제는 그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틀립니다. 지하철을 탈 때면 가끔 승강장 끝에 멈춰 서 있곤 했습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이 고통도 끝날 텐데 그런 생각이 너무 자주 들었어요. 결국 삼성병원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또 살아야 하나였습니다. 집에는 텅 빈 옷장만 남아 있었고 식탁엔 혼자 먹다 남은 배달 음식 그릇들 뿐이었죠. 남은 퇴직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수유동 상가에 고깃집을 차렸습니다. 매장 인테리어 할 때 젊은 디자이너가 그러더군요. 어르신, 요즘은 이런 간판 안 써요. 그래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첫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기 맛을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유튜브로 고기 핏물 빼는 법을 보며 혼자 연습했고 마장동 축산물 시장도 매일 새벽부터 다녔습니다. 다행히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들른 중년 부부가 여기 고기 맛있다며 입소문을 내준 덕분이었죠. 특히 제가 개발한 양념갈비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배 갈아서 넣고 3일 숙성시키는 비법이 있었거든요. 가게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우울한 생각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축산물 시장 가는 길이 처음에는 고달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이 좋아졌어요. 도봉산 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면 나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월세를 제 통장에 넣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네요. 작은 돈이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라 더 값졌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했어요. 혼자였지만 왠지 모르게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방 알바를 구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홀 서빙은 제가 할 수 있었지만 주방일이 너무 벅찼거든요.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막 끝내고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바 구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한 차림의 베트남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여졌습니다. 외국인이라 의사소통이 걱정됐고 손님들 반응도 신경 쓰였거든요. 한국엔 얼마나 되셨어요? 7년 됐어요. 수유동에서 5년 살았고 한국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해요. 리엔의 또박또박한 한국말에 놀랐습니다. 미소 짓는 모습이 참 순수해 보였어요. 면접이라고 하긴 뭐했지만 잠깐 주방에서 일해보라고 했습니다. 리엔은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양파를 다지는 손놀림이 익숙해 보이더군요. 어머, 이거 완전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김치찌개를 맛본 손님의 말에 리엔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나요? 제 말에 리엔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처음엔 그저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주방 청소, 밑반찬 준비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죠.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리엔이 베트남 생강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리엔의 고향 이야기, 한국에 온 이유,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 사장님, 혼자 사시는 거 많이 외로우시죠? 그 말에 왠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더군요. 사장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만든 반미예요. 제 입맛에 맞춰 덜 맵게 만들어 온 걸 보고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리엔이 내민 베트남 샌드위치를 먹으며 깨달았습니다. 나이 차이는 처음엔 큰 벽처럼 느껴졌지만 리엔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을 자연스럽게 잡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말하더군요. 사장님 손 많이 부으셨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가끔 퇴근 후 수유시장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했습니다. 리엔은 술을 못 마셔서 콜라만 마셨지만 그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고향에도 이런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어머니가 쌀국수 파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나이도 국적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한 번은 제가 김치찌개 간을 보다 혀를 대었는데 리엔이 얼음을 가져와 제 입술에 대주더군요.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저 리엔의 볼이 발그레해졌고 저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방 타이머가 울렸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기울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휴일 아침 리엔이 활짝 웃으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양손에는 장바구니가 가득했고 베트남 전통 요리인 쌀국수를 만들어 주겠다며 들어섰습니다. 함께 주방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리엔이 들려주는 하노이 이야기, 향신료를 넣으며 말하는 어린 시절의 추억 모든 게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은 국물 맛이 진한 걸 좋아하시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 작은 배려 하나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롯데마트 식품관에서도 리엔은 늘 제 입맛을 기억해 줬습니다. 김치를 고를 때도 말이죠. 가끔 가게 문을 닫고 둘이서 야식을 먹었습니다. 수유동 골목을 산책하며 나누는 이야기는 더 특별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한국이 좋아요. 특히 이렇게 골목길 걷는 거요. 붕어빵 먹으면서. 그 순수한 미소를 보고 있으면 나이도 국적도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저 서로를 알아가고 존중하는 두 사람이 있을 뿐이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리엔에게 고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작은 다이아 반지를 꺼냈고 리엔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사장님이 좋아요.
늘 그래왔어요. 그날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반짝였던 기억이 납니다. 수유역 앞 골목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이게 꿈일까 싶었지만 리엔의 따뜻한 손끝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결혼이라니요. 퇴근하고 들어온 소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엔과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소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소진아, 아빠가 설명할게. 뭘 설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 아빠 돈 때문에 접근한 거 모르세요? 다들 그래요. 베트남 여자들. 한국 와서 돈 많은 남자 노린다고? 소진아, 넌 리엔을 모르잖니? 그런 말 하지 마. 아빠야말로 그 여자를 얼마나 안다고요? 엄마랑 이혼하고 외로우신 거 알아요. 누가 조금만 따뜻하게 해주니까 거기에 빠지신 거잖아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여자 나이가 몇인데요? 저보다 어리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숫자에 불과하다고요? 그럼 이것도 숫자에 불과한가요? 소진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계산기를 보여줬습니다. 수유동 상가 시세 15억, 퇴직금 남은 거 2억. 이게 아빠가 가진 돈이에요. 그 여자, 이런 거 다 알아보고 접근한 거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딸이 내 재산을 계산기로 두들기고 있다니. 소진아, 너까지 돈 얘기를 하면 어떡하니? 현실을 보라고요. 왜 그 여자가 아빠 같은 노인을 좋아하겠어요? 소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침부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날씨는 맑고 가게 예약도 꽤 잡힌 날이었지만 머릿속이 온통 복잡했습니다. 며칠째 소진이와 연락이 뜸했고 리엔도 왠지 모르게 말수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 마는 듯한 표정이 자주 눈에 밟혔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딸 소진이는 어느새 저를 노인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버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며칠 전 전화 통화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한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찌르더군요. 나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할 자격이 없다는 뜻일까? 아니면 이미 늙은 사람은 감정을 조심해야 한다는 건가? 수요일 오후 3시 손님도 없고 잠시 음악 소리를 줄이며 주방 정리를 하던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돌아보니 전처였습니다. 어머, 가게 잘 차렸네. 역시 당신답다. 아무 예고도 없이 나타난 이수는 여전히 단정한 차림에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짙은 화장이 덧입혀져 있었고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반짝였죠. 그녀는 태연하게 제 앞에 앉더니 마치 이 가게가 자기 집인 양 메뉴판을 뒤적였습니다. 여기 양념갈비 맛있다면서? 상간남이랑 이혼하고 나니까 광훈 씨 음식이 그리워지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녀가 재혼했던 남자와 불과 3달 만에 이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뻔뻔하게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이수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어때요? 이제 내가 잘못한 거 다 알았어요. 소진이도 그랬어요. 아빠, 요즘 이상한 여자 만난다고?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참고 또 참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정말 뻔뻔하네. 내 통장에서 빼돌린 1억 8천은 다 어디다 썼어? 이수의 얼굴이 굳었다가 곧바로 얄미운 미소로 되돌아왔습니다. 그거 다시 만들어 줄게.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나가. 여긴 내가 장사하는 곳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 했었지만 결국 참지 못한 고함에 주방에서 리엔이 놀라며 나왔습니다. 그 순간 이수의 시선이 리엔을 향했고 그 눈빛에 섬뜩한 조소가 깃들었습니다. 아, 저 여자구나. 광훈 씨가 좋아한다는. 얼마나 받았니?
여기서 일하면서 그 말에 리엔의 손에서 메뉴판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고 가게 안 공기는 뚝 떨어졌습니다. 이수는 일부러 더 크게 말했습니다. 봐봐. 화장발로도 안 가려지는 거무잡잡한 피부. 우리 소진이보다도 어린애랑 어울려? 리엔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꾹 참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한국말도 잘하네. 남자 꼬시는 학원이라도 다녀? 그때였습니다. 소진이가 리엔 앞에 나섰습니다. 얼마면 돼? 우리가 2배로 줄게. 아빠한테서 떨어져 줘. 리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더니 말없이 뒷문을 열고 사라졌습니다. 그녀를 쫓아 나가려던 찰나 이수가 말했습니다. 광훈 씨, 이제 현실을 봐요. 당신한테 맞는 건 우리야. 이런 애가 아니라. 그때 리엔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 사장님 사랑해요. 돈 때문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 말을 끝으로 리엔은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리엔은 전화도 메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도착한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새벽 3시였습니다. 짧은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 더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장님 곁에 있으면 사장님 인생만 망치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가게 문을 닫고 그녀의 원룸을 찾았습니다. 수유동 재개발 구역 근처 허름한 빌라.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새벽에 캐리어 끌고 나가더라고요. 택시 탔어요. 그 후로 베트남 음식점, 공장, 외국인 교회까지 그녀가 일했던 곳은 다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그녀의 빈자리가 눈에 밟혔습니다. 식재료를 정리하던 모습, 육수 냄비를 끓이며 그리게 웃던 얼굴. 육수의 비법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맛이 달라졌다며 발기를 끊었고 매출은 급락했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 경찰서에 실종 신고도 해봤지만 성인이 자발적으로 떠난 거라 수사는 어렵다더군요. 수유역 골목을 혼자 걸으며 울었습니다. 리엔과 처음 손잡고 걷던 그 길에서 딸과 전처가 말했던 현실이란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나이 들고 외국인과 가난한 사람과 가족이 아닌 사람과 그건 비현실이라 말하던 그들. 하지만 술에 취할수록 더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리엔이 제 혈압 걱정하며 몰래 소금을 줄이던 날, 감기에 걸렸을 때 생강차를 끓여주던 새벽, 특히 지갑을 두고 온 날 마장동에서 발이 퉁퉁 부은 저를 보며 울먹이던 그녀의 모습. 새 신발을 사주겠다며 자기 월급을 내밀던 그 진심은 결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가게 매출표를 정리하다 우연히 본 기록 하나. 리엔이 월급날마다 뭔가를 샀더군요. 커피 한 잔, 김밥 한 줄. 사장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하던 그 수줍은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면 세상에 진심이란 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딸과 전처가 말하는 가족이라는 이름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국적과 나이를 뛰어넘은 따뜻한 마음일까요? 며칠 전 단골 손님에게서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전처인 이수가 상간남과 재혼했다가 석 달 만에 이혼한 사유였습니다. 그 남자가 현대카드 VIP라는 말에 혹해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대출로 버티던 사람이었다더군요. 결국 신용이 막혀 카드가 정지되고 전세금도 날렸다고 합니다. 이마트 근처 오피스텔에 살다가 곧 강남 타워 팰리스로 이사 간다더니
지금은 도봉구 친구 집 옥탑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그녀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는지, 왜 리엔을 그렇게 무참히 몰아붙였는지, 수유동 상가, 내가 가진 이 고깃집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어두운 터널 속을 바라보다 문득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몰래 빼가면서도 소진이 대학 등록금 낼 땐 한숨만 쉬던 모습. 내가 병원비로 모아둔 통장에서 돈을 빼가며 명품백을 사들이던 그 뻔뻔함.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걸 당연히 여겼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리엔이 생각났습니다. 월급날이면 반찬 가게에서 가장 비싼 조기조림을 사오던 그 마음. 내가 감기에 걸렸다고 몰래 야근하며 주방일을 도맡아 하던 진심. 그런 리엔을 내 삶에서 지워야 한다는 듯 말했던 소진이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비가 내리던 토요일 오후, 강남 한복판의 스타벅스에서 소진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블라우스에 명품백을 어깨에 걸고 있었고, 말투는 마치 회의 발표를 하듯 차분하고 졸이 있었습니다. 리엔 씨랑 결혼하면 전 결혼식에 안 갈 거예요. 서두도 없었습니다. 단도직입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불법 체류자는 아니더라도 비자 문제는요? 아버지 일은요?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생각 안 해봤어요? 한 문장이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내 인생을 PPT로 분석하고 단점 목록을 차례차례 짚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대로의 차량들이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6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 소진이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 통첩을 던졌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아빠가 리엔 씨와 결혼하면 전 아빠 없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진이가 태어났을 때의 꼬물꼬물한 손가락, 유치원에서 토끼 옷을 입고 춤추던 모습, 대학 합격 통지서를 함께 보며 울던 밤 모든 장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내 행복을 부정한다면 나도 더는 내 아버지일 수 없다. 소진이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명품백의 끈을 어깨에 걸 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빠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게요.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진이가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내 눈에서도 빗물보다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얽매는 것이 사랑은 아니란 걸. 진심으로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고 그 행복을 위해 기꺼이 물러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란 걸. 리엔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산의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리고 베트남 성당과 교회를 찾아다니며 통역비를 지불해가며 수소문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되던 어느 날 구로동 국수집 아주머니에게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리엔이 친구 응원의 가게에서 일한다는 겁니다. 동대문 새벽 시장 근처 이름도 없는 조그만 베트남 식당이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평화시장 뒷골목을 헤매다 불 꺼진 가게 안에서 청소하는 리엔을 발견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마른 어깨가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고개를 든 리엔. 한 달 만에 마주한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리엔이
제 손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손이 더 거칠어졌어요. 주방 혼자 하느라 그런 거죠.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리엔이 먼저 손을 내민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거짓이 아니라고. 이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제가 딸뻘이니까 떠났어요. 사장님, 가족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끝은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동이 틀 무렵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걸까? 나이도, 국적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리에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래서 떠났지만 매일 밤 사장님 가게 앞을 서성이다 갔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사회적 틀이나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 새벽 시장의 불빛 아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만 믿기로요. 수유동 고깃집으로 돌아온 리엔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난 60년간 내가 알고 있던 가족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요구하고 내 인생을 통제하려 했던 사람들과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내 건강을 걱정해주고 내 음식을 다정히 챙겨주던 리엔. 진짜 가족은 누구였을까요? 이제는 확신합니다. 사랑이란 이해와 존중의 이름으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내가 진심으로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어느 날 리엔이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다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가족 잃고 세상 사람들 시선 받으면서 저 선택한 거.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 첫 60년은 남들이 정해준 길을 걸어왔어. 이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어. 그 말에 리에는 아무 말 없이 국물 맛을 다시 봤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강북구청 민원실에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리에는 접수증을 손에 꼭 쥐고 한참을 내려다보다 결국 눈물을 떨궜습니다. 이제 저도 정식 한국 며느리네요. 그날 저는 리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인 며느리나 나이든 남편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 된 겁니다. 며칠 전 정리하다 꺼낸 서랍에서 전처가 보냈던 오래된 이혼 서류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30년을 함께했던 이름들, 함께한 시간, 그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비로소 가족이란 게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도 마장동 축산물 시장으로 향하는 트럭 안에서 리엔이 만들어준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고기보다 야채가 더 많이 들어간 그 샌드위치. 제 건강을 먼저 생각한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이런 소소한 행복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소진이에게선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던 그날 이후 단 한 통의 문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60년 만에 찾아온 진짜 행복이니까요. 그런데 어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진이가 임신 6개월 차랍니다. 제 첫 손주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리에는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그 눈빛을 보며 저도 처음으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소진이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진이가 최근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네요. 아버지와의 절연 이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도 제가 한 발 물러나야 할까요? 이엔과의 행복을 포기하고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가족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제 선택을 끝까지 지켜야 할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작은 댓글 하나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듣는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사연들로 밤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니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